안녕하세요. 현자타임입니다. 드디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꽤나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출제된 바 없는 선지들이 꽤 몇 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나머지 같은 것들은 좀 평이했다고 치더라도 제시문들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 선지들 중에 응용해야 될 것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1등급 컷이 43점에서 45점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대략 사이트들에서 43점에서 45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쉽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수능 특강이나 지정 기출문제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에서 새로운 선지가 출제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논리적인 추론을 해가지고 예전에 이 수특에서 나왔던 이 제시문이 이번 수특에서 나온 제시문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평가원이 내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능 특강에서 혹은 기출문제에서 이것들이 응용돼가지고 선지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몇 번을 말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건, 생활 관련 어차피 딱 3개의 기둥만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 사상가들의 논리들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들을 분석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선지들, 그리고 수능 특강에 나온 선지들을 외우시는 거, 이게 두 번째.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생활관리에서 한 2등급 정도는 나와요.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생활관리에서 제시문을 분석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시문을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있는 제시문들을 분석한다는 건 그냥 쓱 훑어보고 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시문 중에서 이런 내용은 이후에 출제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분석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에서도 꾸준히 친구들한테,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태도기도 하고요. 제가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제시문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한번 1번 문제부터 주르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종류에 관한 얘기죠. 문제죠.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행위에 대해서 규범적인 판단을 체계화한다.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내가 규범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 근거를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립할 것인가. 결국은 규범윤리학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규범윤리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술윤리학을 주장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도덕적 현상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만, 현상만 바라보면서 기술하는 건 기술윤리학에 해당되겠죠. 내가 보기에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술윤리학의 주장은 윤리학이 1번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게 정황적으로 기술윤리학의 입장이고요.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이게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윤리학을 비판할 수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윤리학 말고 메타윤리학에 대해서도 실천적인 성격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된다. 이건 메타윤리학의 입장이고요. 메타윤리학.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이것도 메타윤리학의 입장.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것, 이것도 메타윤리학의 입장 돼가지고 첫 번째 기술윤리학, 3, 4, 5번 같은 경우 다 메타윤리학의 입장 되겠습니다. 2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갑을이 누구인지 구분을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하는 내용인데, 사회계약론에는 홉스, 로크, 루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법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로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특징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거 수특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의 제시문으로요. 그 수특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특강 가지고 있으면 꼭 수능특강 펼쳐가지고 이 국가의 권위와 역할 파트에 문제 나온 것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제시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로크인 줄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무사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란 게 없고 심지어는 사실 여기는 제시가 안 돼 있지만 집행관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형벌을 내리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뭐 재산을 몰수하든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집행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에 유독 여기서 재산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사람이 로크죠.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게 드는 것이다. 자신의 자연권을 일부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크죠, 로크. 그러니까. 그리고 로크는 사회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동의론에 해당됩니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다 동의론자죠.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동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의 법률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 동의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조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면 사실 이 표현까지만 봐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제시문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수특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었고 이 내용이랑 관련된 것도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는 연계 과목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수특이랑의 연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생활과 윤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특에 있는 제시문들 그냥 거기 자료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그 제시문들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 문제에 있는 제시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는 각자 어떤 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름의 목표가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포괄적인 공동체가 국가거든요. 이 국가는 조그만 공동체를 예를 들면 뭐 가족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조그만 공동체들이랑 다르게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기도 하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을 포괄하고 크기도 가장 크기 때문에 모든 조음들 중에서 최고의 조음을 목표로 한다. 이 표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선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가는 다른 공동체를 포괄한다. 모든 공동체는 각자의 조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공동체들을 포괄하고 또 수능 특강에 제시가 됐던데 국가는 자급자족의 경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서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갑. 로크 입장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요것만 한번 정리하고 가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동의론이 아니라 본성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정치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로크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회 계약론자들이랑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국가가 자연 발생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집니다. 1번 로크,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자국민을 침해할 외부인들에 대해서 처벌할 권력도 없다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국가의 합의, 동의는 국가가 개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 자국민을 침해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처벌할 권력도 없는 국가가 대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선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로크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묵시적 동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땅에 와 있다면, 이 나라의 땅을 밟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영토 일부를 향유하고 있다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묵시적 동의라는 관점을 로크가 주장을 하는데요. 이 로크의 관점에서 보면 자국민을 침해해서 외부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외부인들 또한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법률에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 되므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가지게 된다라고도 해석을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넘어가죠. 1.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다시 말하면 계약을 통해 발생
발생한다고 보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에서 서술된 선지는 틀리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동체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국가 속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바로 행복인데 그 인간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게 공동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도와주는 게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목적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5번 갑을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둘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본성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무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로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정답 3번.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소통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서로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어떤 규범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담론윤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한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요. 규범적 맥락에 따라서 한다는 표현도 나와 있고,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한다는 표현까지도 나와 있네요. 진리성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의사소통을 얘기할 때 담론윤리의 하버마스입니다. 그죠?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억부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정당한 담론윤리에서의 조건들 중에 하나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온 선지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선지가 수능 특강에 있었고요. 그 선지가 그대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주장도 항상 담론에 붙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틀렸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실에 더 가깝게 좀 합의에 가깝게 그 규범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디귿, 발화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자세도 허용된다. 어떠한 발화자세도 허용된다 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얘기하면서 특정한 발화자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발화자세 막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거나 그런 자세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대다수의 동의를 얻는 다수결을 얘기한 사람이 하버마스는 아닙니다. 하버마스는 만장일치, 즉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즉 만장일치,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행위가 의무에 일단 일치할지라도 무조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죠. 의무에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100%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거 아니다. 항상 선의지와 의무의식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지만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에 명령한 것에 맞게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의무와 일치한다고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의무의식과 선의지가 동기가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칸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칸트인 걸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인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여 많은 단골 손님을 갖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진짜 도덕적인 것인지 그냥 이익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도덕적인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칸트가 딱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보면 너무 좋아. 좋은 고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칸트는 철저하게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의무의식과 선의지라는 동기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보죠.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라 해서 꾸준하게 도덕적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맥킨타이어에 해당되는 덕윤리 사상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덕윤리.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2번,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 자연적 성향이란 거를 막 완전하게 자연적 성향이란 게 너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기보다는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자연적 성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자연적 성향과 전혀 상관없이 의무의식과 선의지에 따라서 동기를 제대로 가지고 정언명령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2번 같이 얘기를 하진 않겠죠. 3번,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 이거는 칸트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리주의의 입장에 해당되고요. 벤담 같은. 4번,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위쪽 잘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에 맞을지라도, 의무에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다시 말하면 의무의식과 선의지가 동기가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칸트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 즉 의무의식과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칸트의 입장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 5번. 5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상품화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상품화랑 관련된 도덕적인 논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너무 중요하죠. 자기가 성상품화를 하더라도 스스로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면 상관없다.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일단은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성상품화도 인정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된다. 또 다른 조건이 들어왔죠. 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거냐 타인에게 해를 끼치냐 그런 것보다는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행사돼야 된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상품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성상품화라는 행동 자체가 성을 도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상품화는 자신의 인격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럼 가가 성상품화를 어찌됐든 긍정한다. 조건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상품화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가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라는 표현을 쓴 거죠.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조건을 지킨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게 가 맞습니다. 반면에 나는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 성상품화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한편 가나는 모두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확히 보면은 가도 나도 둘 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 같은 경우에도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라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라고 성상품화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절대로 제한받지 않는 행동이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자유롭게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자유롭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제한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 가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에는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이 성상품화랑 관련해서는 그런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음이 가도 나도 둘 다 동의하지 않는 선지 되겠습니다. 6번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모두가 서로를 돕고 재물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은 없다. 이거 공자가 얘기하는 대동사회의 전형적인 제시문 되겠습니다. 대동사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제시문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수능특강에도 대동사회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대동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정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족을 넘어서 가지고 모두에게 확대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이거
뭐라죠? 이 나라는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된다라는 표현, 이거 네 글자로 압축할 수 있죠? 소국 과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나라, 적은 백성.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져 다니도록 하고,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다. 앞에서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갑옷과 무기가 있어서 꺼내서 늘어놓는 것이 없다. 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인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무위자연 주장하는 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가죠. 아까 공자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유교고요. 이걸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갑. 유교, 인의 출발점인 무차별적 사랑. 여기 적혀있는 한자는 겸애인데요. 무차별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은 알다시피 공자가 아닙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사랑, 분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입장이죠. 이 분별적인 사랑을 까면서, 이 분별적인 사랑이라는 인을 까면서 우리는 겸애를 해야 돼, 무차별적인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묵자죠. 묵자. 묵가에.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입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니은, 갑,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어진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 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물에 통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순자가 얘기하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유교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통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뭐 소인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력자, 힘을 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맹자의 입장들. 기본적으로 유교가 어느 정도 도덕성이라는 걸 통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한다라는 표현은 공자의 대동사회에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그냥 읽어보면 되죠. 디귿, 을, 노자, 인위적인 통치가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게 맞죠. 그렇죠. 노자가 얘기하는 소국과민에서 통치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자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그 통치자가 막 인위적으로 예랑 법 같은 것들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보다는 자기부터 무위자연의 자세를 먼저 실천하면은 밑에 있는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 무위자연의 자세를 배워가지고 모두가 무욕하고 무지한 그런 소박한 사회, 좀 자연으로 돌아가는 무위자연의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노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고, 리을, 갑을, 예법을 통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간다. 일단은 도가가 예법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쵸? 노자 같은 경우에는 예법이란 것도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자처럼 이 인위적인 것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엄청 까는 사람이죠. 인위적이야 예법이란 거는. 그리고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사실은 공자 같은 경우에 유교가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봤냐라고 하면 100% 그렇다고 보긴 좀 애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자가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 선지 그냥 틀렸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3번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라는 표현도 너무 중요하고요. 정의라는 것의 1차적 주제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 사상가의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회협동체로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사람이고,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인 합의의 대상이다라는 표현도, 원초적 입장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롤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따라 달려있다.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가 어떤 원리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도덕적 공과를 가지고 혹은 공적을 가지고 결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도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마르크스도 있을 거고, 혹은 심지어 롤스의 차등의 원칙마저도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최종 결과를 정해놓기 때문에 답정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형적인 분배 원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형적 분배 원리, 정형화된 분배 원리, 이걸 엄청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직이죠. 자유지상주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된다. 분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역사성을 고려해서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정의의 원칙, 노직이 제시하는 취득의 원칙, 그리고 이전과 양도의 원칙, 교정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들이 결국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를 살펴봐야 된다. 답정너식으로 결과를
정해두지 말고 항상 과거를 살펴보면서 과거에 부정의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소유권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있고 분배가 정의로운지 안 정의로운지도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노직의 입장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직이 정형적 분배 원리를 왜 깠었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노직이 까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깝니다. 정형적인 분배 원리라는 게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분배를 하다 보면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직은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가 무조건 정의롭다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과연 그 정의로운 결과대로 사회가 딱 돌아갈까? 분배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노직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정의로운 결과랑 우리가 지금 딱 처하게 된 현재 상황의 분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는 무조건 재분배를 해야 됩니다. 달려들어가지고 야 이건 정의롭지 않잖아. 부자들 세금 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혹은 야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분배가 안 돌아가잖아. 지금 너 내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 나눠주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노직이 그렇게 정형적 분배 원리를 답정너라고 얘기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 풀기 쉬울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쵸?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선지들을 하나하나 빡세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롤스. 갑,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이거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EBS 해설이 안 나온 상태라서 쌤이 100% 지금 EBS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설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천부적 자산이라는 표현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천부적 자산. 이 천부적 자산이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천부적 재능이랑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계속 나왔고 선지에도 보통 정리가 많이 돼 있어요. 롤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자산이지만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적 자산을 그냥 천부적 재능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고 천부적 재능에 대해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선지 아닌가라고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 그래가지고 이거 천부적 자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2014년쯤에 기출문제에서 롤스가 이렇게 말을 한 문장이 있거든요. 천부적 재능과 자산, 뭐 그 외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롤스가 천부적 재능이라는 개념, 즉 자연적 우연성이라는 개념이랑 천부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천부적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천부적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거라고 쌤은 생각을 해요. 이게 독해하기에 따라서 천부적이라는 건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해줬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으로 인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부적 재능 말고 이 재능이란 건 나의 육체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뺏어가는 순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자산이다라고 롤스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천부적 재능은 천부적 자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라든지 혹은 부모님이랑 관련된 뭐 계급이라든지 부모님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버릴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랑 관련해 가지고 개인의 소유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롤스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거예요. 롤스는 상속세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사회적 우연성이랑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국가에 의해서 제한이 돼가지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만드는데 꼭 적용이 되어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의 명예나 부모의 계급 같은 것들이 개인이 여러 가지 직책이나 지위에 있어서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속세를 주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부적 자산, 재능이 아니라 천부적 자산을 사회적 우연성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그렇게 파악을 한다면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 원칙 때문에 이 원칙이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의 보다 큰 선 때문에 뭐 최소 수혜자를 도와준다든지 최소 수혜자의 최대이익을 끌어올린다든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 자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냐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롤스가 분명히 개인의 자유는 더 많은 광범위한 자유를 보장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개인의 자유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롤스가 100%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제한할 수 없다라고 본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선지가 틀렸다라는 논리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앞으로 EBS에서 어떤 해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 다 해석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서 어떤 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후자일 것 같기는 해요. 개인의 소유 권리가 만약에 천부적 자산이랑 관련된 개인의 소유 권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입장이라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의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실제로 EBS의 해설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입니다.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 자유는 개인들에게 철저하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게 롤스의 제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죠. 맞고. 3번 노직.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그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심지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취득했다고 해도 그 소유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일어났다면,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강제로 넘겨버렸다든지 혹은 약탈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속임수가 일어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소유물도 그 중간에 부정의가 일어났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4번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도 이걸 딱 보면서 이거는 지금까지 노직 선지나 제시문에서 제시된 적이 없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가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방금 여기다 적어놨죠. 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노직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 재분배의 과정에서 소유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정형적 원리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 재분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다른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최소 수혜자한테 넘겨주는 방식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이전 양도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자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다른 자유로운 개인이랑 계약을 통해서 넘겨줘야 되는 건데, 정형적 원리에 따라서 재분배를 하다 보면 주로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뺏어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든답시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져 버리는 그런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전에서의 정의에 명확하게 어긋나는 거일 겁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져 버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가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한 선지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거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던 거 맞아요, 솔직히. 이거 때문에 머리 터졌으면 정상이야. 7번 문제가 실제로 제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번,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준다. 그쵸?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라는 게 롤스 기준에서는 뭡니까? 정의의 제2원칙, 즉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랑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면 롤스 기준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죠. 노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지금까지 소유권이 잘 발생하고 이전되어 왔다면 그거에 따라서 불평등한 그 분배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만 했다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도 롤스도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 노수를 잘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이라는 표현 나온 것부터 사실 나왔죠. 청렴한 수령을 강조하는 사람, 청렴한 목민관, 즉 공직자, 통치자의 덕을 강조하는 사람은 정약용 되겠습니다.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된다, 절용해야 된다라고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므로 백성을 위해 크게 탐하는, 이거 대탐이라는 표현입니다. 대탐이라는 거는 소탐의 반대말이에요. 소탐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뇌물 같은 걸 탐하다가 내가 막 위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대탐해라. 기왕 탐할 거, 큰 걸 탐해라. 뭘 탐해? 위대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탐해가지고 청렴하게 절용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나의 어떤 관리로서의 명예가 천하에 떨쳐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거를 탐하라는 겁니다. 정약용이 얘기를 하는 거는.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부족해져 백성의 재물이 약탈하기 때문에 항상 경비를 남용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쓰라. 아껴가면서 쓰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1번 수령은 공무 수행 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재정 지출의 효과를 당연히 고려해야죠. 여기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아니죠. 재정 확보를 하는 이유가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공공의 복리 증진보다 재정 확보에 주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공공의 복리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우리 곳간 채우는 것만 신경 쓰는 수령은 당연히 제대로 된 수령이 아니겠죠. 3번 수령은 백성과 자신이 직분상 동등한 관계임을 자각해야 된다. 동등한 관계 아닙니다. 수령은 통치자고 백성은 피치자잖아요. 당연히 동등한 관계는 아니죠. 수령은 검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절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청렴하려면 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경비를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도 썼기 때문에 항상 검소하게 아끼는 태도를 가지고 절용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5번 수령은 공무 수행에서 인을 실현하는 마음을 억제하면 안 되죠. 인을 누구보다 많이 실현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 9번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 문화산업은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문화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걸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이거 문화산업론이고요. 아도르노가 주장한 거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가 예술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져서 문화가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하는 이론이죠. 문화산업은 그래서 문화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고 아주 획일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주입받는 것만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게 문화산업론이죠. 문화산업은 스타를 제조한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전략에 따라서 기획해서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서 돈을 번다.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다.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진다. 문제의 원인은 1번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 즉 경제적인 효용만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되지 않고요. 문화산업에서는 문화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 창작활동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항상 이윤을 더 중시하죠. 문화산업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도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입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다고 표현했습니다. 문화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서 생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 1번. 10번입니다. 이번엔 자연과 인간 윤리가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보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과 관련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는 겁니까? 간접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간의 도덕성을 증진하기 위한 동물과 관련한 간접적인 의무. 칸트의 입장 되겠습니다. 칸트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뭐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인간 말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심지어 자연 그 자체와 관련해서도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접적 의무를 표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표현이 되기 때문인데요. 뭐뭐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인간 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직접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갖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인간 외의 존재와 관련한 의무는 가지고 있다. 이거는 간접적 의무를 표현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뭐 레건이죠, 뭐 그러면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 이런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삶의 주체의 특징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목적과 희망을 가진다든지, 뭐 의식을 가진다든지, 자기 자신의 복지를 가진다든지, 뭐 정체성을 가진다든지, 미래와 과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표현들, 삶의 주체의 조건들을 얘기하는 특징들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건. 도덕적 무능력자라도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 지위가 있다. 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지 전체가 생명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지윤리, 즉 레오폴드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은 칸트, 을은 레건, 병은 레오폴드가 되겠네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죠. 아래에 있는 선지들을 보면은 기억 A죠. 이건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선지여야 됩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지는 않죠. 분명히 인간 외의 존재, 동물이나 자연에게도 어떤 가치는 있다?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예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칸트 같은 인간 중심주의자들도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칸트도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있다고 볼 거라는 거. 니은, B는 레건만의 입장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동물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레건만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레오폴드도 동물종에 대한 생명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 심지어 무생물과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종에 대해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고 보면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점이 돼가지고 D 위치로 가야겠습니다. D 위치. 그래서 틀렸고요. C, 디귿, C. 이거는 레오폴드의 입장만 돼야 되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당연하죠. 살아있는 생명체들 도덕적으로 존중하고요.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들도 존중하고요. 자연 공동체, 생명 공동체 자체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리을,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디귿이니까 디귿이 아니라 D죠. D는 레건이랑 레오폴드의 공통점. 둘 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충분히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5번. 11번.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 새로운 약이 개발돼야 된다. 개발 과정에서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설령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동물 실험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핵심 주장이겠죠. 다만 고통은 악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능한 연구자는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단 고통이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일부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분명히 동물 실험은 꼭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악이므로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질병은 극복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이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죠? 인간과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완전 다르니까 동물 실험은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별로 효과도 없을 거야.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의심스럽고 신약 개발에 도움도 안 될 거다. 가랑 입장이 다르죠. 특히 인간처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한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은 뭐 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는 분명히 찬성했었죠. 하지만 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항상 강구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풀어보면 되죠. 이거는 그냥 국어 비문학 지문이에요. 기억. 동물 실험은 그 목적이 선해도 허용될 수 없다. 선하면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한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니은. 인간의 복지가 동물의 이익 관심보다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동물에게 실험을 할 수 있다고 가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디귿.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한다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서 인간과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효과가 의심스럽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하지 않는 거죠. 이건 오히려 가의 입장이라면 가의 입장일 수 있겠네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가도 고통은 악이라고 얘기해서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봤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쾌고 감수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한 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다만 가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은 필요악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겠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12번
원조랑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쵸? 한번 빠르게 풀어보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라는 표현 썼으니까 바로 노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선의 관점에서 원조를 접근하는 노직. 제시문에서 딱히 특이한 점은 없네요.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노직만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까? 롤스나 싱어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을 막 강제적으로 원조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지언정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체크하시고요. 원조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롤스 입장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 즉 분배정의, 롤스가 얘기하는 국내에 얘기하는 분배정의가 국제사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롤스는 실제로 원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국가 간의 희소자원의 분포에 따라서 희소자원 분포의 우연성에 따라서 국가 간 부가 다양해지는 것,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국내 분배 정의를 국제에 적용시킨 사람은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차등의 원칙 같은 걸 절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싱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빈곤한 나라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는 게 부자 나라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 효율충, 이득충이란 말이죠. 항상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더 크면 무조건 그 행동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돕는 게 더 효율적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노직, 을 같은 경우에는 롤스, 병 같은 경우에는 싱어 이렇게 적어두고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죠. 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A 같은 경우에는 노직에만 맞고 나머지는 아니어야 됩니다.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노직이 이렇게 볼까요? 모든 원조가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그렇지 않죠. 모든 원조가 아니라 정확히는 강제된 원조 혹은 의무로 강요하는 원조 이런 것들은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맞지만 노직 기준에서도 자발적인 원조 다시 말하면 자선으로서의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딱히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적 원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당한 사적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배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직은 자선적인 원조에 대해서는 오케이 박수 쳐줄 수 있어 훌륭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원조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강제로 의무로 하는 원조만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자선적으로 하는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직도 동의하지 않을 선지라서 틀렸습니다. 니은 B. 롤스만 동의하고 싱어는 아니어야겠네요.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일까? 롤스 같은 경우에도 싱어 같은 경우에도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막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특히 롤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의 부의 재분배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배 정의를 국제사회에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롤스가 틀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디귿. 롤스만 예스 하면 되는데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하는 사람 롤스 맞죠? 그쵸? 그 목표가 뭡니까 정확히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순간 원조는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리을 싱어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개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당연하죠. 효율충, 이득충 싱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신문 칼럼 한번 읽어보죠.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일단 합니다.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 뭘 의미합니까?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고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이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침해되는 상황을 지금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칠 권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칠 권리가 대두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에서 검색되거나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해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하면 안 되죠. 그 이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언론 역시 국민의 알 권리가 항상 이칠 권리랑 대립되게 되는데 이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1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면 안 된다. 제한되지 않으면 이칠 권리가 침해되죠. 당연히. 표현의 자유와 이칠 권리는 대립할 때가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한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적법하게 수집됐더라도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하면 절대 안 되죠. 3번 이칠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칠 권리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면 안 되죠. 카피레프트나 할 소리를 하고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맞겠죠.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칠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비판. 가가 나한테 제기하는 비판. 가. 심장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정지된 심폐사만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심폐사라는 표현 나오면 바로 알아봐야 돼요. 심폐사랑 대립되는 개념은 뭐다? 뇌사다. 심폐사라는 개념만 죽음으로 인정한다는 건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으로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즉 뇌사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 어차피 죽을 거야.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소모하면서 어떤 의료 자원을 소모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이미 비가역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뇌사자에 대해서 아까운 의료 자원을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느니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의료 자원을 소모하는 게 낫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되겠습니다. 장기를 기증할 기회도 잃게 함으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뇌사를 인정하라라는 입장 되겠습니다. 1번 의료 자원의 가의 입장에서 뇌사를 인정 안 하는 입장에서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구한다. 오히려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뇌사가 죽음의 이유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걸 간주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 과도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둬야 돼요. 과도기라는 거는 뇌사가 죽음 그 자체란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과도기가 죽음 그 자체인 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이르는 과도기라는 표현이랑 죽음이라는 표현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사는 죽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점이죠. 이선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의 입장에서 뇌사는 죽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랑 연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도기는 죽음이 아니잖아. 뇌사라는 거는 죽음이 아니야. 심폐사만 죽음으로 인정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3번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구한다. 이거는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할 법한 얘기입니다.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나아가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도 두 번째 나의 입장이 얘기할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거 나에 보면 있죠.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거 나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가가 나에 대해서 할 비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15번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거 야스퍼스라는 실존주의자의 입장입니다. 과학의 가치 중립성,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나요? 인정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하이데거 오른쪽에 있는 을 같은 경우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요.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야하는지 인간의 활용이 중요하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기술 그 자체로는 공허한 힘일 뿐이다. 이게 야스퍼스의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입장. 반대로 이쪽에 있는 하이데거 형님 같은 경우는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는 최악의 상태
상태로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인식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갑,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 야스퍼스가. 기술의 활용 결과가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스퍼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일단 글만 잘 봐도 돼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그러면 지금 기술을 활용하는 거랑 관련해서 선함과 악함을 아예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과학 기술이란 게 선하고 악한 게 없다는 거지 그 기술을 활용한 결과랑 관련해서는 선하고 악한 게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잘 읽어보면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가 결정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술 그 자체는 선하고 악하지 않더라도 그럼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가치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란 게 과학기술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과학기술 그 자체만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는 충분히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선과 악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랑 관련해서는 항상 도덕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하이데거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쵸? 만약에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기술의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멱살을 잡혀서 끌려다닌다는 소리입니다. 디귿 하이데거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여기 하이데거라고 적어둘게요.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우지 않죠. 무관심해지면 기술의 멱살을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무방비 상태로 내면까지죠. 리을, 갑을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활용 결과가 항상 가치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건 야스퍼스나 하이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딱히 내적인 책임 외에 외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오펜하이머식의 과학기술자의 가치 판단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둘 다 기술의 활용이랑 관련해서 항상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정답 4번 니은 리을. 16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나는 시민불복종 얘기 나왔네요. 시민불복종을 소로, 롤스 아니면 싱어겠죠?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롤스의 원전 그대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라는 표현에서 100%죠.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라는 표현 쓰는 건 롤스밖에 없습니다. 싱어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그거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한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부정의를 교정해서 이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거니까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이 문장 밑줄 긋고 꼭 중요하게 보세요. 이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엎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항상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사회 체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혁명이나 저항권처럼 사회를 엎는 운동이 아니라 사회 내에 심각하게 발생한 일부 부정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 프로그램이 인간이 만든 거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지점이 있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도 완벽한 절차도 없고 완벽한 헌법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00% 정의로운 결과만 나오지 않아요. 제도나 법 중에서 심지어 심각한 부정의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자유의 원칙이나 혹은 공정한 기획운동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빼고 그런 것들 두 가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발생하는 일종의 버그 같은 거죠. 그런 버그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래머의 역할 같은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롤스가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된다. 시민불복종은요 이익에 근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의 정의관 혹은 정의감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익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싱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의 정의관에 근거해서 공공에 근거해가지고 공공의 정의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라는 표현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면 시민불복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주 부정의하면 시민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항권을 발동시키거나 혁명을 해야죠. 레볼루션을 해야죠. 시민불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다.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비민주적 체제를 아예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혁명이나 저항권 같은 거라고. 시민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다수의 정의감에 따라서 하는 아주 양심적인 행위라고 롤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17번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권력 획득이 항상 1차적 목표이다. 권력 획득이 항상 1차적 목표라는 거 어디서요? 국제정치에서요. 이건 뭡니까? 현실주의죠. 뭐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중에 현실주의,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자유, 안전보장, 번영 등으로 다양해도 국제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권력이란 걸 수단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권력 투쟁의 장이다. 국제정치라는 건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현실주의 되겠습니다. 반면에 을은 이성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자를 차지한다. 뭐가? 실천이성이. 이런 표현 쓰는 건 한 명밖에 없죠. 칸트입니다. 칸트. 정확히는 칸트는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자. 칸트의 영구평화론입니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칸트한테 평화 상태라는 건, 평화를 추구하는 건 정언명령이죠. 평화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하죠. 평화연맹이란 게 항상 있어야 된다. 칸트가 얘기하는 이 평화연맹 이론에 따라서 유엔이란 게 만들어졌던 거고, 이 연맹이란 건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1번 갑. 현실주의, 권력 투쟁 현상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나타난다. 당연하죠. 아니 국내 정치에서 권력 투쟁 현상이 당연히 있고, 현실주의 입장에 따르면 국제 정치에서도 당연히 권력 투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실주의가 국제 정치에서 권력 투쟁을 얘기했고 국내 정치에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비상식적인 생각일 거예요. 당연히 국내 정치에서도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집단과 집단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국제 정치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습니다. 2번 갑.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한다. 도덕적 합의를 통해서는 국가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확히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 균형, 다시 말하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로 동맹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요. 3번 을. 영구 평화를 위해 정치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 아니죠. 칸트 기준에선 철저한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하죠. 정치체제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다? 공화정체로 바뀌어야 된다. 국내법의 차원에서는 공화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 확정조항 3가지 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화정이어야 된다.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확보한 공화정이어야 된다. 두 번째,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연맹이 만들어지고 평화연맹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들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 세계시민법이라는 게 보편적 우호관계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보편적 우호관계의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건 일반적으로 칸트가 얘기하는 환대권 생각하시면 되고. 4번, 칸트, 영구 평화는 공고한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평화조약만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평화연맹이 존재하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평화연맹이야말로 평화조약보다도 훨씬 더 윗단계에 있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가 대 국가, 양자 간, 혹은 뭐 국가 한 5개, 6개, 많으면 20개, 뭐 50개도 참가할 수 있겠지만 평화조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연맹이란 걸 만들어서 모든 주권적인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되 이 평화연맹에 다 같이 참여해서 보편적 우호관계를 가지고 국제법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야지, 그리고 세계시민법까지 이 결합이 되어야지 영구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칸트는 얘기하는 사람이죠. 5번 갑을 세계공화국을 수립할. 세계공화국이라는 표현 벌써 칸트 틀렸습니다. 그렇죠? 세계공화국이라는 표현도 틀렸고 단일국가라는 표현도 틀렸고 단일국가라는 표현도 틀렸고 또 무슨 표현 쓸 수 있어요? 범국가적 정부, 또 세계정부, 또
국제국가 이런 표현 다 틀린 겁니다. 칸트한테. 이런 거 만드는 거 칸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걸 만드는 순간 국가들의 주권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국가들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평화연맹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무조건 틀려가지고 이 제시문 을이 무조건 틀려가지고 이 제시문은 그냥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 지배담정은 체험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한다 라고 돼 있고 두 영역은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 내부와 외부는 인간은 안정의 영역인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뭐 본질을 실현하니 어쩌니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집의 공간을 내부랑 외부로 분리해서 외부는 항상 적대적인 존재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미션을 달성하고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볼노브거든요. 볼노브. 실존주의자인 볼노브. 하이데거와 입장이 꽤 비슷한 거주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집과 가족은 인간의 안정과 편안함을 조성하는 과제에 있어서 불과 분의 관계로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볼노브 같은 경우에는 공간 책임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열릴 수 있는 닫힘의 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집에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지만 외부 세계의 적대적인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닫혀있는 공간이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기억,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 유대감을 형성한다라고 지금 표현했죠. 어디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존재랑 당연히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존재와 관계를 맺을 거고 그 과정에서 유대감도 충분히 형성될 겁니다.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한다라고. 이거는 그냥 읽는 문제예요. 디귿,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이다. 구분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부와 외부로 분리한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 그리고 볼노브 같은 경우에는 집이 외부 세계와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이 외부 세계의 적대적인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얼,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실존주의자임을 감안하면 참된 본질을 실현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나의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되어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19번 볼게요.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된다. 법은 일반의지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렇죠? 일반의지. 일반의지 하면 루소죠. 이거 기억하세요. 일반의지 하면 루소고 일반의사 하면은 베카리아다.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세요. 이 6월 평가원에 나온 선지 제시문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선지로 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9월이나 수능에서.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 계약론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법이라는 거, 그 사회가 만들어질 때, 결합될 때 법이라는 게 계약 조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스는. 그러니까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 그 사람들 자신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일반 의지라는 건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합쳐진 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동등성의 원리.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 칸트죠. 동해보복적 응보주의.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된다. 공익을 증진해야 된다. 이거 공리주의자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법은 범죄자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 사형을 대체해서 종신노역형을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한 거 베카리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소, 칸트, 베카리아 이렇게 적어놓고 뒤로 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 보죠. 1번 AF는 보니까 루소가 지금 칸트랑 베카리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강구한다. 이거 아니에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모든 사상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루소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루소도 기본적으로 응보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는 비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고 칸트나 베카리아나 혹은 벤담 같은 사람들은 100% 비례관계 얘기를 하죠.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주의를 통해 범죄가 세지면 형벌도 세져야 된다. 당연히 얘기할 거고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경우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범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면 클수록 형벌도 세져야 된다라는 비례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2번 B.
칸트가 루소한테 하는 비판입니다.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광고한다. 아니죠. 오히려 루소야말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고 공공의 적이다. 3번 C.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사형은 범죄 억지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강구한다. 이거 틀린 이유가 사형이 범죄 억지력이 전혀 없다고 베카리아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베카리아의 원전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원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베카리아 책을 사가지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수능 특강이나 혹은 기출문제에 나온 제시문들을 보라는 거죠. 베카리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형은 강도가 겁내 세기는 한데 지속력이 없어가지고 범죄 예방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종신노역형은 강도가 당장은 약해 보이기는 해도 지속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게 사형이 공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형은 효과가 아예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형도 효과가 있는데 다만 종신노역형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사형이 범죄 억지력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제시문들을 열심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4번 D가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칸트가 지금 베카리아한테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수업에서 이거랑 관련된 제시문이 이번 수특에 나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제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수능 특강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수능 특강 88페이지 펼쳐가지고요, 그 10번 문제 병 제시문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88페이지의 10번 문제 병 제시문입니다. 법은 실천이성이 외적으로 법칙을 수립해 개인을 강제하는 권리의 상정이다. 실천이성이 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복법에 따르는 형벌의 권한은 공적인 이성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성 하나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이성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함에도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계약을 그 권한의 기초로 삼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재판관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왜곡이다 라는 제시문이 이번에 수특에 나왔어요.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지금 이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건 그러함에도부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뜻은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계약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말은 범죄자가 계약했을 때, 다시 말하면 동의했을 때, 그 동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나중에 형벌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범죄자의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그 계약을 가지고 어떤 권한의 기초로 삼는다? 앞에서 얘기한 형벌의 권한의 기초로 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계약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스스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범죄자 자신을 재판관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스스로가 의욕했으니까 스스로에게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범죄자 자신이 되면 안 돼요. 재판관은 항상 공적 이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는 범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칸트가 이런 얘기를 수능 특강 88페이지 10번의 병 제시문에서 이번에 나왔고,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4번 제시문에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제발 이 수능 특강이랑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이 제시문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제시문들에서 새롭게 선지가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선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 여기 똑같이 적혀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병한 거.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계약, 즉 동의를 그 권한의 형벌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하는 비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시문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절대 제시문 분석해. 아시겠습니까? 그냥 선지만 분석하는 거 멈춰, 제발. 알겠죠?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에, 이거 제가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카리아는 결국 형벌에 대해서 범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형벌권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이 범인들이 처음에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사형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생명권을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형벌이란 거는 철저하게 이 범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베카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 아무리 내가 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 애초에 사회 계약을 할 때 내 생명 뺏어가라는 양도 약속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베카리아가 주장을 하는데, 반해서 칸트 같은 경우는 동의 이런 건 상관없어. 철저하게 공적 이성이 이 형벌의 기초가 돼야 되고, 그 공적 이성은 동해보복, 즉 보복법만을 형벌의 기초로 근거로 삼기 때문에 너는 그냥 무조건 벌 받아야 돼, 살인자는 사형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베카리아를 이런 문장을 쓰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베카리아가 루소한테 하는 비판입니다.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강구한다. 이거는 루소나 베카리아나 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루소는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사형제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쵸? 계약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제에 합의한 거예요. 나도 너한테 죽기 싫어. 너도 나한테 죽기 싫지. 그럼 우리 생명권 양도하자. 내가 너 죽이면 나도 사형 당해도 인정. 대신에 너도 나 죽이면 너도 사형 당하는 거야. 오케이 약속하는 거죠.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게 사형제 존재의 이유죠. 반면에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걸 주장하는데,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생명권을 넘긴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국가가 함부로 뺏어가는 건 국가가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둘 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는 꽤나 쉬운 그냥 국어 비문학 독해 문제였습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 지금 물어보고 있죠. 종교는 윤리를 수용하지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본질로 합니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종교는 절대자의 힘을 빌려 영혼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종교이기에 윤리적 삶을 강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죠. 따라서 종교는 윤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뒤등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읽어보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는 허용될 수 있는가? 갑은 yes, 을은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 정답은 5번.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생활관리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생활관리 방금 제가 19번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능 특강이나 기출문제에 나온 제시문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선지만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 풀면서 스르륵 넘어가지 마세요. 선지도 외우셔야 되고요. 틀린 선지부터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시문 분석 제발 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에 나온 제시문들, 기출문제에 나온 제시문들 꼭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9월에는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자타임이었고요. 여러분은 내일 더 똑똑해질 겁니다.